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는 그냥 굴러온 며느리일 뿐이라고.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편찮으신 친정어머니가 신장검사 때문에 저희 집에 딱 3일만 머무르시겠다고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서울 대형 병원 응급실 수간호사로 밤낮 없이 바빠 어머니를 돌볼 시간이 넉넉지 않았죠. 남편에게 겨우 부탁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온갖 구실을 붙여 저희 어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그 집이 법적으로 제 명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냉혹한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과 제 통쾌한 복수극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마음정거장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42살로 3차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낮 근무도 힘들지만 밤 근무는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날은 12시간 내내 서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삶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숨 가쁜 리듬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밤에 집을 비우는 거는 일상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홀로 지내시는 저희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은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며 서울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름한 여관방에서 홀로 뒤척이실 생각을 하니 차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이민준에게 어머니가 3일만 머무시게 하자고 상의했습니다. 검사 결과만 나오면 바로 내려가실 거라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3일 정도는 괜찮겠지. 장모님이 불편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반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첫날, 낮 동안은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최하영 여사님은 딱 적당한 수준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오시는 길은 힘들지 않으셨냐? 음식은 입에 맞으시냐 같은 의례적인 질문들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건넸습니다. 표정도 그리 불편해 보이지 않았죠. 겉으로만 보면 누구라도 사려 깊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워낙 조심성 많은 분이라 짐도 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이 단출하게 오셨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앉아 불경을 외우시거나 쉬기만 하시고 부엌길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일어서시는 걸 보고 얼른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저 손에 익어서 그런다며 웃으셨지만 이내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야간 근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저는 형식적인 당부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심장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에 제가 와서 다 할게요. 저는 이 말을 하며 시어머님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은근한 부탁이자 경고였죠. 최 여사님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걱정 말고 근무나 잘 서. 네, 일이나 신경 써.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목소리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저 역시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어서 가보거라. 엄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딱 며칠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아무런 불길한 징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때 제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었다면 아니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3일은 제게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있고 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시니 별일이야 있겠냐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고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환자, 뇌졸중 환자, 그리고 호흡부전 환자까지.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확인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환자, 약, 그리고 생체 신호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돌릴 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시고 어른들이 돌봐주시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근무는 동틀력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장갑을 벗고 손을 씻자 온몸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에 거실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간 구분 등 온화한 눈빛.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금 뒤 집에 가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가 없는 사이, 집안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어떤 일들은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바로 그 첫날 밤에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근무는 시간이 실처럼 가늘게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것은 표면적으로 평온했습니다. 집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피곤하셨는지 먼저 쉬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먼저 좀 들어가 누워도 되겠니? 오늘 병원에 다녀왔더니 몸이 영 붕 뜨는 것 같구나. 남편 민준이는 거실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과일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더니 사실은 누구도 묻게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기 비어있는 방에서 하룻밤만 신세져도 괜찮을까? 일찍 누워야 몸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미안함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딸네 집에 신세지러 온 것만으로도 이미 눈치가 보이는데 잠자리까지 부탁해야 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최 여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예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밤이 되자 그 가면이 벗겨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나지막하지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윗방은 좁아요. 창고로 쓰는 방이라 어수선해서 불편할 텐데 여긴 호텔이 아니잖아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제 어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마치 설 자리가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셨을 겁니다. 시골분이라 말다툼에 익숙지 않으셨고 그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나는 방이 비어있는 줄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그 말을 삼키려는 듯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낀 사람처럼 이쪽 저쪽을 보더니 상황을 피하려는 듯 무심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에이 엄마, 그냥 아무 데서나 주무시면 되죠. 서연이도 곧 돌아올 거고 겨우 3일인데 뭘.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휴대폰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게 별일 아니라는 듯, 심장병 환자가 어디서 자든 상관없다는 듯 가벼웠습니다. 아무 데서나라니. 최 여사님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다음 말은 춥지 않은 날씨에도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골 분들은 익숙하시잖아요. 주방 바닥이 더 시원할 거예요.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은 한 늙은 어머니의 자존심 가장 깊은 곳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화가 나고 서러웠겠지만 사위와 사돈어른 앞에서 딸의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던 어머니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구나. 나는 어디서 자도 괜찮다. 그 말은 늘 손해보는 것에 익숙했지만 자식에게 누가 될까봐 참아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야간 근무 중인 제가 이 사실을 알면 이성을 잃고 큰일을 벌일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깔만한 요라도 하나 있니? 임시로 좀 깔고 자게. 최 여사님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알아서 찾아보라는 뜻이었죠. 민준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낡고 해진 요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섬유한 올 한 올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충 먼지를 털어내고 쌀통 옆 구석에 요를 폈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이 노랗게 그 위를 비췄습니다. 도시 아파트의 부엌은 시골 부엌과는 다릅니다. 아궁이의 온기도 풀벌레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타일의 냉기와 설거지 세제 냄새, 그리고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기운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웅크린 채 누우셨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얇은 외투 하나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려는 듯 작은 소리였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기침 소리는 잦아졌고 한 번 시작하면 길게 이어졌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소리가 울리지 않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폐를 끼칠까봐 신세지는 주제에 시끄럽게 군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위층에서는 최 여사님이 방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계단에서 민준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일어나서 찬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등과 어깨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꽉 막혀왔고 심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며 숨을 천천히 내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셨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지금쯤 아주 바쁘겠구나.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저를 떠올리고 아픈 환자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3일만 지나면 된다. 서연이가 곤란해지지 않게 아침에 돌아온 딸이 집안이 평안하다고 믿게 하자.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하얀 천장에는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오직 인내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밥이나 따뜻한 방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축축한 부엌의 어둠 속에서 그 늙은 여인은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엄마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동이 틀 무렵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에서는 아직도 소독약 냄새가 났고 양손은 잦은 손세정으로 따가웠으며 발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지난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쉴 틈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다가 눈앞이 아찔해져 벽에 기대 그대로 잠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습관처럼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이자 딸로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항상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실 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만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조용히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소파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얼굴은 씻으셨으며 옷차림은 마치 외출 준비를 마친 사람처럼 반듯했습니다. 살짝 부은 눈과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저는 어머니가 편안히 푹 주무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밤새 의사와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하느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시골에서도 이 시간이면 일어나거든. 어머니는 제가 신경 쓸 만한 모든 것을 피하려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도 곱게 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며 예의상의 미소를 지었고 어제보다 오히려 더 친절해 보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부인,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질문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주무셨어요? 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방식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어머니의 그럭저럭이라는 두 글자는 바람 앞의 종이처럼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잘 잔 사람은 잘 잤다고 말하며 얼굴에 생기가 돌고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애써 감추려 해도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샌 사람처럼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방에서 나와 하품을 하며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퇴근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어땠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니 물어봤자 별일 없었어 라는 상투적인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일 없음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모든 문제를 회피하는 가장 편리한 방패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눈 좀 붙일게요. 오후에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서 모시고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다. 시어머니가 불쑥 한마디 끼어들었습니다. 무심한 척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계시면 편하게 계세요. 할 일 있으면 좀 거들어도 되고요. 노인네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병나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친정어머니는 신세 지는 사람이니 알아서 눈치껏 일해야 한다는 틀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지만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의사가 무리한 활동이나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거드셔도 돼요.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불안한 마음에 다시 거실로 나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저 근무해요. 저희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 꼭 제대로 된 방에서 주무시게 해주세요. 아무 데서나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가벼운 건성으로 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알았다. 근처에 서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맞아요. 어머니 같은 맞장구나 확인을 기대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지만 시어머니도 들었으니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방에 들어와 눕자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아까 거실에 단정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그 어색했던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마 낯선 집이라 잠을 설쳤을 거라고 노인분들이 서울에 오시면 종종 그러신다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니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점심 무렵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부엌을 지나쳤습니다.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춘 사람의 흔적처럼요. 저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가 쌀통 뒤쪽 구석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급하게 쑤셔 넣은 듯 낡은 요의 끝자락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개어지지 않은 마치 허둥지둥 치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집에 저런 낡은 요가 저렇게 숨겨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를 둘 곳이 없는 집도 아니었는데요. 저는 손을 뻗어요 끝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축축한 냉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손을 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골을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오늘 밤에는 어머니를 제대로 된 방에서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다면 이 요는 어젯밤 어디에 있었으며 누가 이 위에서 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어깨는 지쳐 보였고 제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최 여사님은 부지런히 나무를 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피하는 익숙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물으면 그들은 또 다른 연극을 꾸며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쓰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내가 없는 사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낮의 이 평온함은 완벽한 위장일 뿐이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정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는 어머니의 심박이 불안정하니 절대 몸을 차게 하거나 축축한 바닥에서 자면 안 되고 식사 시간을 잘 지키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하셨지만 저는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폐가 될까봐 괜찮다고 참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점심때 부엌에서 봤던 축축하고 차가운 요 끝자락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래듯이 또 다짐을 받듯이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내가 근무 가더라도 꼭 저기 비어있는 방에서 주무셔야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서 주무세요. 엄마는 환자니까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빛이 가라앉았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응, 알았다. 걱정 마라.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흘끗 쳐다보며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진료는 잘 받니? 그 목소리는 의무감에서 나온 질문일 뿐 진심 어린 걱정은 한치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어머니 몸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데 눕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듣도록 일부러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사의 경고 따위는 자신과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자 그는 오늘 오후에 좀 잤어?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엄마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주무셨지 뭐. 평소처럼이라는 말에 등골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따지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 문 앞에 서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누구도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 근무해요. 저희 어머니 무조건 윗방에서 주무셔야 해요. 만약 누가 문을 잠그거나 못 들어가게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말하면서 최 여사님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칼날처럼 얇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무서워. 시집 온 지 몇 년 됐다고 시어미를 가르치려 드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몰아쳤습니다. 밤 9시쯤 과장님이 행정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감사팀과 긴급회의가 있는데 제가 집에 보관 중인 전문 자료 일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수간,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좀 가져다 줘. 내일 이거 없으면 우리 과 전체가 곤란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걱정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머릿속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30분만 자리를 부탁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차를 몰아 아무런 예고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주 분명한 예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연기할 수 있지만 밤은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골목 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현관문은 살짝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경첩이 끼익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TV 소리도 물소리도 사람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남편 방과 시어머니 방문이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어머니는 위층에 비어있는 방에 계셔야 했습니다. 적어도 거실 소파에서라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소파에는 베개나 이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그 기침 소리는 제 가슴을 그대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빠르게 걸어가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딸깍,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앉아있거나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낡은 요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을 덮고 있었고 다리는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으며 두 눈은 추위를 잊으려 애쓰는 듯 희미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축축한 부엌 구석, 차가운 타일,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설거지 세제 냄새.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불 켜는 소리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벌써 왔니? 저는 어머니를 보며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이새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황급히 외투를 끌어당겨 그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제가 대신 부끄러워할까봐 두려우신 듯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익숙해서 그래. 너 소란 피우지 마라. 그냥 잠깐 누워 있었던 거야. 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피할수록, 잠깐이라고 말할수록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급하게 접혀있던 그 낡은 요가, 이제는 물을 필요 없는 증거가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위, 굳게 닫힌 방문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부터 들끓었습니다. 누구도 이게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방금 병원 진료를 마친 심장병 환자, 의사가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한 노인을 한밤중에 차가운 부엌 바닥에 눕게 한 것.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몸을 숙여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칼로 새긴 듯 분명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존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저는 어머니를 부엌 밖으로 부축해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낡은 요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곧장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한 칸 한 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누구도 별일 아니야 라는 말로 이 상황을 덮어버리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목격한 사람의 분노였습니다. 저는 곧장 시어머니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세차게 3번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여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최 여사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머리는 아직 묶은 채였고 막 잠에서 깬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증스러운 놀라움을 연기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왜 이렇게 문을 두드려대니? 집에 노인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예의 좀 지켜야지. 저는 그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그녀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을 막아선 채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왜 부엌에서 주무셔야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 여사님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즉시 피해자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어머나, 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내가 언제 억지로 재웠니? 사부인이 스스로 원하신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날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모는구나. 그녀는 마치 제가 불합리한 며느리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인 양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차가운 손으로 떨며 앉아 계시던 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심장병 환자한테 그게 자발적인 거라고요? 의사가 방금 차가운 바닥에서 자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제 어머니를 얇은 외투 하나만 덮고 부엌에서 자게 내버려 두셨어요. 만약 오늘 밤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쓰러지기라도 했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최 여사님은 입술을 비틀며 저를 철없는 아이 보듯 쳐다봤습니다.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시골 노인들은 고생에 익숙해서 어디서든 잘 자. 그리고 이 집은 좁아서 저 방은 창고로 쓴다고 했잖아. 신세지로 왔으면 좀 눈치껏 행동해야지.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니? 신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세지는 게 모욕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눈치껏 행동하는 게 치욕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하녀도 아니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화풀이해도 되는 샌드백도 아니세요. 최 여사님은 자존심을 건드린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모욕을 줬고 누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니? 네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와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병원에서 일 좀 한다고 뭐라도 된 줄 아니? 바로 그때 남편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헝클어진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특유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밤도 깊었는데 할 말 있으면 내일해. 저는 남편에게 첨 돌아섰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주무신 거 알고 있었어? 민준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장모님이 그냥 시원한 데서 주무시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 별 생각 없었어.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다고? 우리 엄마 심장병 있는 거 당신도 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당신이 계속 침묵을 선택한다면 오늘부터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 민준이는 마치 뺨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즉시 끼어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 제가 하는 말 들었니? 저렇게 버릇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서 네 어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만들 셈이야? 네가 지금 저걸 안 잡으면 나중에는 날 길바닥으로 내쫓을 거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그녀가 당황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극은 그만하세요. 방금 제 눈으로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 누워 계신 걸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각색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같은 사람과는 길게 싸울수록 그들에게 사실을 왜곡할 기회만 더 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내려가 낡은 요를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만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는 잠깐이면 괜찮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당장 방으로 올라가서 주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그녀가 물러설 수 없도록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불효녀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민준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폭풍의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최 여사님도 따라오며 입으로는 계속 저주 섞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비어있던 방의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리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일부러 어지럽혀 놓은 듯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을 한쪽으로 밀고 종이 상자들을 치운 뒤 옷장에서 깨끗한 이불과 베개를 꺼내 하룻밤 사이에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제 동작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 앉혀드리고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누워 계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가서 따뜻한 물 좀 떠와. 그리고 어머니 약도 챙겨와. 민준이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문가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로, 그것도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체면도 차리지 않고 행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이 집이 앞으로 조용할 것 같니?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조용하려면 사람 사는 정이 있어야죠. 어머니께서 이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도 피하지 않겠어요. 최 여사님은 참 돌아서서 자신의 방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았습니다. 마치 소음으로라도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그녀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다 이내 잠잠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속눈썹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남편이 침묵했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통제력을 잃었을 때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녀는 반드시, 그리고 아주 빨리 보복해 올 것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숙여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냉정해지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긴 밤의 결론처럼 선명한 한 문장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시 눈을 붙여도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금세 깨곤 했습니다. 싸늘한 타일 바닥과 밤의 정적을 깨던 억눌린 기침 소리.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얕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두 손은 마치 심장이 멋대로 뛸까봐 두려운 듯 가슴 위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타서 약과 함께 드리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더 편안해질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자 돌처럼 무거운 침묵이 저를 맞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일찍부터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지만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도 그녀는 쳐다보지도 인사하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침묵은 반성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얼어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그저 며느리의 일시적인 반항으로 치부하고 모든 것을 예전으로 되돌리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밑이 솟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가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두렵고 친척들이 두렵고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그를 지금껏 침묵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최 여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음장 같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목소리가 갑자기 꿀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어머, 형님, 네, 저예요. 그녀는 말하면서 저를 곁눈질로 쏘아봤습니다. 똑똑히 들으라는 듯이요. 일부러 엿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좁은 집안에서 그녀는 일부러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서워요. 몇 마디 했다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지 않나 한밤중에 제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린다니까요.
저를 아주 남대하듯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아주 그럴듯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며 저를 악독한 사람으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쪽을 보니 그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도 듣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욱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돈이 신세지로 와서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런데 저렇게 돌변하네요. 형님, 이게 무슨 집안꼴이에요? 그러고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에이, 제가 참아야죠. 하지만 형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까지고 밟히고만 살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통화가 선전포고임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에게 전화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환자는 부엌 바닥에서 재우는 게 아니에요. 최 여사님이 쭉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아직도 그 소리니? 그 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화제거리로 만들고 싶어? 내 얼굴에 아주 똥칠을 해라.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엄마가 친척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게 생겼어. 알아? 사람들은 한쪽 말만 듣고 온갖 소리를 다 할 거라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또박또박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부엌 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어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아이고, 내 심장. 내가 화가 나서 숨을 못 쉬겠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 방으로 잠깐만 같이 가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그저 차가움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녀는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밖에서 최 여사님이 훌쩍이는 소리와 억압받는 희생자인 양, 간헐적으로 내뱉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할지는 뻔했습니다. 제가 버릇이 없어. 나를 무시해. 제가 나를 쫓아내려 해. 네가 내 아내를 잡아야지. 너는 내 아들이잖아.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마치 새로 프로그래밍된 사람처럼 단호했습니다. 당신 적당히 좀 해. 어쨌든 우리 엄마야.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참으라는 건데? 우리 엄마가 다시 부엌 바닥에서 자는 걸 참으라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 당신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제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엄마가 저렇게 아프신 거잖아.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는 쇠모처럼 단단했습니다. 잘 들어. 어젯밤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게 하지 마. 저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 여기 병원 진료받으러 오셨어. 만약 이 집에서 우리 엄마가 편히 쉴 만한 제대로 된 공간이 없다면 내가 당장 모시고 나갈 거야. 그때는 누구도 나를 원망하지 마.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최 여사님이 비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연기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적에 산채로 물어뜯을 듯한 증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한 줄 알지만 똑똑하다고 이기는 건 아니란다.
그날 하루는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줄 위를 걷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며 묽은 죽을 끓이고 약 시간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오실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집안을 일부러 쿵쾅거리며 돌아다녔고 이따금 신세지는 주제에 아주 상전납션네 같은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조용히 눈시울만 붉힌 채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께 당부했습니다. 엄마, 이 방에서 꼭 계세요. 문 잠그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싸워라. 엄마는 무섭다. 저는 몸을 숙여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계속 불안해서 저는 길을 되돌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위층에서 열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가 놀라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아닌 제 어머니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잠긴 방문 앞에 서서 저는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 부름에 제 안에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문 여세요! 누가 문을 잠갔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을 부르며 뛰어 내려갔습니다. 민준 씨! 당장 올라와서 문 열어!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살기등등한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저는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엄마가 방에 갇혔어.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민준이는 당황하며 마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기 어머니의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 여사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을 한 사람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잠갔다. 사부인 편히 주무시라고. 노인네가 자는데 자꾸 문 열고 들락거리면 놀라시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편히 주무시라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어머니, 제 어머니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 여사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말했잖아. 이 집에서는 이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과 나의 집이지 감옥이 아니에요. 당장 여세요. 최 여사님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너 봤지? 제가 네 어미한테 저렇게 말하는 거. 민준이는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침대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으셨지만 그 미소는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아래층으로 내려와 외투를 챙겨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얘야, 이 시간에 어딜 가니? 저는 어머니 귀에 대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 만큼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요. 여기 계시는 건 위험해요. 그리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랑 여기 있어. 우리 엄마는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최 여사님이 비웃었습니다. 어머, 잘 됐네. 집안 망신을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겠다? 똑똑해. 아주.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인정머리 없는 곳에서 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일 크게 만들지 마. 내일 얘기하자. 저는 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 엄마가 또 부엌 바닥에서 자거나 방문에 갇히게 될걸요? 당신 내가 아직도 바보인 줄 알아?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고 깨끗한 방을 구했습니다. 온수도 잘 나오고 제대로 된 침대도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며 대충 사정을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며칠이나 묵으실 건가요? 하고 조용히 물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며칠이요. 저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의 맹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 엄마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는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추위에 노출되고 공포를 느껴 혈압이 불안정해졌고 심박이 평소보다 빨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노인분들에게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신,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 온 친척들한테 다 전화하고 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민준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버릇없고 당신이 자기를 내쫓았고 가정을 파탄냈다고 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얘기 좀 해. 저는 헛웃음을 쳤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굴 내쫓았다고요? 내가 우리 엄마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방 얻어 나온 게 당신 어머니를 내쫓은 게 되는 거예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제발 와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수록 더 좋죠. 오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사람, 고개를 젓는 사람, 그리고 저를 범죄자 보듯 쳐다보는 사람들. 최 여사님은 그들 한가운데 앉아 손에는 휴지를 든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흐느끼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제 며느리예요.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저를 모욕했어요. 한 고모님이 저를 돌아보며 따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무슨 일이 있으면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왜 사돈어른을 모시고 나가서 집안 망신을 시켜.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최 여사님이 말을 가로챘습니다. 연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 집은 자기 집이라고 저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 했어요. 제 말을 녹음까지 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온 방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서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똑바로 섰습니다. 수십 개의 눈초리가 저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의 수법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 도덕과 평판, 그리고 이른바 시댁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누르려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자식하고 손주들만 보고 살아. 제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박대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사돈까지 데리고 나가서 우리 집을 아주 우습게 만들었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우스움과 혐오감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사람은 잔인할 수 있지만 눈물로 포장된 잔인함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최 여사님을 믿는 사람도 그저 구경 온 사람도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야기만 있으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질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으신 분은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이 움찔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진실, 또 무슨 거짓말을 꾸며내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무거우니까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그가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고, 당신도 들었고, 당신도 봤어. 오늘 밤 당신은 진실의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두려움의 편에 설 거야?
그 순간 제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스스로 무대를 만들었고 그 무대 위에서 가장 먼저 넘어질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모셔다 드리고 문을 잘 잠그고 쉬시라고 당부한 뒤 약속대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자신을 심판하려 할 때 그것은 여론으로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제가 잘못한 것이 되고 제가 반박하면 제가 버릇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도 더 이상 왜곡할 수 없도록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은 초상집처럼 불이 환했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도 없이 서 있거나 문에 기댄 채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인사 없이 예의상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는 방 한가운데 똑바로 섰습니다. 최 여사님은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제 얼굴을 찢어버릴 듯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저와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명백히 양쪽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중이었습니다. 한 고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타이르는 듯하면서도 위협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오늘 밤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말해봐라. 대신 똑바로 말해. 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든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가 목숨을 잃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습니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님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또 연극 시작이네. 아주 똑똑해. 내가 사람이라도 죽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모인 모든 친척분들 앞에서 제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서 주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최 여사님은 즉시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사부인이 스스로 원한 거라고. 내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야. 저는 바로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고도 제가 버릇없다고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너무했다고 하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도 건네지 않고 직접 손에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거실 전체를 향하도록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왜곡을 피하기 위해 녹화하겠습니다. 누구를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잡음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또렷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분들은 고생에 익숙하시잖아요. 주방 바닥이 더 시원할 거예요. 바로 그 문장, 바로 그 목소리, 마치 자선을 베풀면서도 경멸하는 듯한 그 말투.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씹던 사람들조차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 여사님을, 어떤 사람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가슴을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몇 초 더 재생해 짧은 다음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네, 저는 어디서 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무책임한 한마디. 겨우 3일인데 뭘. 단 몇 마디였지만 모든 역할극을 폭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게 나를 모함하는 거야. 몰래 녹음하고 편집해서 저건 교양 없는 짓이야. 친척들 앞에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수작이라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녹음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녹음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섰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 한번 흘리시면 모든 친척분들이 어머니를 믿었을 겁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요? 심장병을 앓고 계신 제 어머니는 이 거실에서 울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저 참으셨겠죠. 아까 저를 꾸짖던 고모님 중 한 분이 이전과는 달리 확신 없는 목소리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떳떳하면 녹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 방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고모님을 최 돌아보며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형님도 저 애말을 믿어요? 형님도 저 애 편이에요? 저는 이 대화가 친척들 간의 말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를 향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든 제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짓누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릴 뿐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예고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제 어머니는 며칠 밤을 더 부엌바닥에서 주무셨을 겁니다. 그러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아니면 또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거야? 남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거기 서서 뭐해? 네, 아내가 네 어미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지금도 침묵하면 나는 오늘부터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는 셈 칠 거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어른 몇몇이 말리려고 일어섰고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울면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두서없이 외쳤습니다. 제가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 집을 차지하려고. 나를 오래전부터 미워했어. 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지만 거친 말은 아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만 소리치세요. 소리치실수록 어머니가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최 여사님은 눈을 부릅뜨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선전포고처럼 망치로 허공을 내리치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녹음과 녹화를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의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에게 침묵하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조금 더 작은 목소리지만 여전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이제부터 당신이 선택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짓눌렸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한 방으로 최 여사님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녀의 통제력을 잃게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이 통제력을 잃으면 스스로도 그 결과를 감당하지 못할 짓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모든 친척 앞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한 후 시댁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욕설도 눈물도 시끄러운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침묵과 냉담. 그녀의 침묵은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가배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더 챙기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흘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남편은 조용히 집안을 오갔고 제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습니다. 두 개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상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절대 시댁에 혼자 계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고 동료에게 부탁해 교대 근무를 해서라도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곁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글 수 있는 거는 모두 잠갔습니다. 어머니의 약, 진료 기록, 의사 연락처까지 제가 모두 챙겼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 가지를 대비하면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응급처치를 막 끝냈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진료과의 한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 수간호사님 맞으시죠?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저혈압 증세가 보여요. 저는 마치 땅에서 발이 떨어진 듯한 충격에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쓰러지셨어요? 누가 모시고 갔어요? 간호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시고 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불 위를 달리는 심정으로 뛰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공포만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는 늦으면 어떡하지? 도착해보니 어머니가 이동식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입술은 파랬으며 손은 차가웠고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의사가 혈압을 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네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지품 가방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제가 정리해둔 약통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은 드셨냐고 묻자 간신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깜빡했다. 밥도 못 먹었고 그 끊어지는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나요? 간호사가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시댁 근처 골목 어귀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는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한쪽으로 끌고 가 겁먹은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진 않았는데 할머니가 너무 안 돼 보여서요. 오늘 점심때 죽이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최 여사님이 노인네는 많이 먹으면 병나니까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다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얼굴로 쏠렸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장병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환자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확실한가요? 똑똑히 들으신 거 맞죠?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히 들었어요. 할머니가 숨도 가쁘게 쉬고 손도 떨고 있는데 최 여사님은 그냥 못 본 척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 불러서 할머니 병원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응급실로 돌아와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분노라고 부를 수 없는 피가 끓는 듯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최 여사님의 공격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싸움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약한 부분, 바로 제 어머니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머니가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것을,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이성을 잃고 죄인으로 몰리기 쉬울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됐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더욱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가 의사에게 어머니의 입원 수속을 요청하고 수액을 맞추고 심전도를 다시 검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모두 서명하고 심장내과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저는 어머니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된 후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곧장 전화했습니다. 민준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어. 당신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밥 주지 말고 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했다는데 당신 알고 있었어?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긴 침묵이어서 그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헛소리하지 마. 우리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목격자도 있고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를 병원까지 모시고 왔는데 뭘 더 듣고 싶은데?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다시는 시댁 근처에 단 1분도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더 가까운 다른 병원으로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옮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관리가 더 쉬울 테니까요. 지인에게 부탁해 더 안전한 임시 거처도 알아봤습니다. 친한 친구의 집이나 병원 근처의 단기 임대 숙소 같은 곳으로요. 저는 최 여사님께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리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복도로 끌고 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어. 병원까지 옮기다니.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또 온 친척들이 우리 집이 사돈한테 못되게 군다고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엄마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나쁜 소리 듣는 걸 더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사람을 잘못 골랐어. 남편은 입을 열어 반박하려다 이내 다물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을 힘없이 숨쉬고 있는 제 어머니를 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이 더 이상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친다면 저는 더 이상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쓰러지신 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설픈 안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입으로만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건강을 담보로 비열한 수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감정적으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인다면 그녀는 더욱더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고 제가 이성을 잃으면 스스로를 잘못된 위치에 몰아넣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진실과 서류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치 병원 기록을 정리하듯 체계적으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날짜와 시간, 세부 사항, 그리고 목격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녹음 파일은 2군데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에, 다른 하나는 이메일로 보내두었습니다. 관련된 문자 메시지, 특히 최 여사님이 신세지는 주제에 눈치껏 행동해라. 이 집은 규칙이 있다고 애둘러 말했던 내용들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다 주신 이웃 아주머니께 다시 전화해 그날의 상황과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명확히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증인의 말이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근무 중 저는 병원의 법률 자문을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는 광수 씨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길게 하소연하지 않고 핵심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집안에서 어르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집이 부부 공동명의일 때 시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광수 씨는 저를 잠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고요. 이건 2가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거주권 문제고 다른 하나는 노인 학대 행위예요.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서연 씨 어머니를 보호할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앉아서 메모하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논점을 흐리는 작은 부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광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나 사회적 약자의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선택은 더 이상 자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필요해요. 지금 서연 씨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누군가 제 손에 찻을 쥐어준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더 이상 뒤엉킨 도덕 논리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필요한 물건을 더 챙기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옆에 있어줬던 친한 동료 언니와 함께 갔습니다. 그녀가 대신 싸워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제 곁에 증인으로서 있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 여사님이
문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그녀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짐 가지러 왔니? 언제까지 이렇게 소란을 피울 셈이야?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필요한 용건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이랑 진료 서류 몇 가지 챙겨서 바로 갈게요. 최 여사님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똑똑해. 내 엄마 데리고 나가더니 이제 와서 아주 주인 행세네. 저는 그녀를 보며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집 주인이에요. 적어도 공동 주인은 되죠. 말을 마친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서류를 찾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뒤따라오며 더욱 신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주인, 꿈깨.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는 그냥 걔 아내일 뿐이라고. 병원에서 일 좀 한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은행 업무 때문에 복사해두었던 집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솔직히 이것으로 우위를 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점점 더 선을 넘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지신 순간 저는 눈 감아주는 평화는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누구 집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해 없으시도록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집 저와 민준 씨 공동 명의예요.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최 여사님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마음대로 문을 잠그거나 어르신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약물 치료에 개입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자신의 가장 큰 약점, 즉 집안에서의 권력을 건드린 것에 대한 충격으로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의 외투를 접고 약통과 다음 진료 예약증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료 언니는 옆에서 조용히 하지만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어 문을 막아서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네 엄마를 아예 데리고 나가려는 거지?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려는 거지. 그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분명한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깨끗한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이에요. 최 여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쓰레기라고 불렀어? 저는 피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환자를 부엌바닥에서 재우고 굶기고 약을 끊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면 네, 그건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바로 그때 남편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과 어머니가 문을 막아선 광경을 보고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서연이가 장모님을 급하게 모시고 나가야만 했어요? 최 여사님은 아들을 돌아보며 즉시 흐느끼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너 봤지? 제가 나를 내쫓고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 저는 눈물에 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알고 싶으면 저혈압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당신 장모님을 보세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 싸움이 더 이상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미련 없이 밖으로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돌아서서 도장을 찍듯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과 진실에 따라 처리할 거예요. 어머니, 연기하고 싶으시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제 어머니의 건강을 무대 삼아 연출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 즉 아들에 대한 통제권,
집안에서의 권위, 그리고 스스로 쌓아올린 이미지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격은 아주 비열할 것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을 떠날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지만 머리는 냉정했습니다. 짐을 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이 말 한마디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녀의 반격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의 전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라고 말할 틈도 없이 최 여사님의 날카로운 고함이 병원 복도를 꿰뚫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감히 네 엄마를 나 몰래 숨겨? 네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찾으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집에 위아래도 없어? 네가 사람을 맘대로 데려왔다가 맘대로 데리고 나가도 되는 거야?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위아래라는 게 환자를 부엌 바닥에 재우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밥 굶기고 약 끊게 하는 거예요? 최 여사님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녀는 전화를 퀭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화면을 보며 가슴에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걱정돼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통제력은 잃어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어머니마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녀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무언가 더 행동하기도 전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막 뛰어온 사람처럼 숨이 찼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병원에요. 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난리가 났어. 당신이 자기를 무시하고 장모님을 자기 몰래 숨겼다고 나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무조건 자기 편에 서라고 하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에 섰는데? 민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우셔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땅에 못을 박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 당신이 어머니를 두려워할 수는 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앞에서 계속 침묵한다면 당신은 공범이야.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숨소리와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최 여사님이 옆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심한지 아닌지는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엄마를 보면 알 거야. 저는 그 정도면은 그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의 무모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점심 무렵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혹시 경찰서 지구대에 잠시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운 행정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김서연 씨와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시간 내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비열한 수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녀는 저를 공권력의 장으로 끌어내려 저에게 공포를 주고 굴복시키고 나쁜 평판을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들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고소를 한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 자기를 학대하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당신이 녹음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하셨어.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쓴약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학대? 내쫓았다고?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여? 학대당한 사람은 우리 엄마고 부엌으로 쫓겨나지 않은 사람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바꿀 수가 있지? 그날 오후 저는 약속된 시간에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함께 가주었던 동료 언니에게 부탁했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 전원 서류, 집문서 사본, 그리고 물론 어제 온 친척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그 녹음 파일도요. 저는 지구대에서 누구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공권력 앞에서 감정적으로 구는 거는 손해만 볼 뿐이니까요. 지구대의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최 여사님이 보였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든 채 마치 며느리에게 온갖 구타를 당한 사람처럼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 아주머니 몇몇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저기 쟤예요. 저를 집에서 내쫓고 저를 협박했어요. 이 늙은이를 저렇게 괴롭힌다니까요. 이웃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도 저를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연기처럼 귓가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지금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주변 여론이 그녀를 피해자로 저를 악독한 며느리로 믿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제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관계, 갈등의 원인, 사건의 경위. 저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밖으로 모시고 나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잠그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어 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요. 저는 아직 증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도록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민준이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이 정도로 하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침묵하면 당신은 공범이 되는 거야. 그는 그 자리에 굳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최 여사님이 경찰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은 그녀 스스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험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그녀는 제가 무릎 꿇거나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식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하나하나 명확히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설 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이 판까지 벌인 이상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미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지를 든 채 아침부터 계속 운 사람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 끊어졌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저는 늙어서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이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쟤는 아주 버릇이 없어요. 한밤중에 제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이 집은 자기 집이라고 소리쳤어요. 제 말을 몰래 녹음해서 온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요. 제가 이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요. 저는 말을 끊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은 채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외부인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는 사람이 동정을 얻고 조용한 사람이 약자로 비치기 쉽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저는 동정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어머니를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온갖 도덕적인 훈계를 섞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례하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자신을 내쫓으려 협박했다, 집안 망신을 시켰다 등등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저한텐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 제 아들이 아니네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흐느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치 모든 잘못이 제게 있는 것처럼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서연 씨, 내용은 다 들으셨죠? 이제 김서연 씨 입장에서 사건을 진술해 주시죠. 저는 서두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님을 한번 똑바로 쳐다본 뒤 경찰관을 향해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버릇없고 자신을 학대했다고 고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신장병 진료를 받으러 오신 제 어머니 박순자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던지거나 내팽개치지 않고 마치 진실을 올려놓듯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진료 기록입니다. 진단서, 심장 추적 검사 결과지, 그리고 몸을 차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의사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저혈압으로 쓰러졌을 때의 입원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원 서류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다면 제 어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을 기회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서류들을 마치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마주한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간 사이 제 어머니가 밤에 부엌바닥에서 주무시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자료를 가지러 예고 없이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차가운 부엌 바닥에 누워 계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머니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약도 제때 드시지 못해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극적인 표현을 섞지 않고 오직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사부인이 스스로 부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내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식의 말다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찰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건네지 않고 스피커를 책상 중앙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분들은 고생이 익숙하시잖아요. 주방 바닥이 더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제 어머니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 남편의 무책임한 한마디, 저는 딱 필요한 부분만 들려주고 녹음을 껐습니다. 더 길게 틀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편집이야. 저건 편집한 거야.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편집이라면 원본 파일을 제출해서 검증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최 여사님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하영 씨, 환자를 부엌 바닥에서 재우고 김서연 씨가 진술한 것처럼 방문을 밖에서 잠근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최 여사님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잠근 적이 없다고 했다가 편히 주무시라고 잠갔다고 했다가 다시 저를 향해 저것이 이 집은 자기 집이라며 나를 내쫓으려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말을 할수록 그녀의 거짓말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논리를 완벽하게 매듭짓는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내쫓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밖으로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시어머님을 내쫓고 싶었다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고 시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셨을 뿐입니다. 뒤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책망 없이 그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똑똑히 들었어? 아직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직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동료와 잠시 상의하더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김서연 씨의 경우 고소 내용처럼 시어머니를 학대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내 노인 및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의 정황이 보입니다. 양측은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재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무겁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이 일이 더 이상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최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려 했지만 진실이 책상 위에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챙기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승리감에 찬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 여사님을 한번 쳐다본 뒤 경찰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어머니에게 돌아가 봐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제 등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최 여사님이 당장 체포되거나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도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친척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바로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녀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요.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그것은 어떤 처벌보다 더 큰 고통일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제 등 뒤에서 타일 바닥에 슬리퍼 끄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회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던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꽤 긴 거리를 걷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 이르러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멈춰섰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서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평판에 대한 걱정이나 짜증이 없었습니다. 피로와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얘기 끝나면 나는 엄마한테 가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거리를, 불 켜진 상점들을, 우리 집안의 폭풍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춰 서고 나서야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보면 더 잔인한 대답을 듣게 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어두운 앞만 응시했습니다.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짧고 진실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봐. 저는 먼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등 뒤에서 잠시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책망보다 더 강하게 그의 가슴을 찌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에는 최 여사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작아 보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물컵과 구겨진 휴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울다가 화내다가 두려워하다가 끝내지지 않으려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 봤지? 제가 경찰을 우리 집에 끌어들였어. 사람들 앞에서 네 어미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내가 이제 이 동네에서 무슨 낯으로 살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짐을 챙기러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서 최 여사님의 울음 섞인 고함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악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제가 너를 조종하는 거야. 제가 나를 해치려 해. 내 아들이 이제 아내 편에 서서 이 늙은 어미를 혼자 내버려 두는구나. 제가 다시 내려왔을 때 민준이는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자기 어머니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더 꼿꼿했고 얼굴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결단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맞습니다. 최 여사님이 뺨을 맞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네 어미한테 살인자라고 해? 민준이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장모님을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재우고 방문을 잠그고 밥도 굶기고 약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여기서 뭘 더 해야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롭고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즉시 익숙한 조종술의 본능처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이 너를 꼬드긴 거야. 저것이 내 입에 말을 넣어준 거라고. 나는 평생 복받으며 살았어. 내가 누구한테 악하게 군 적이 없는데 네가 감히 네 아내 말만 듣고 네 어미를 욕해? 그녀는 울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연기는 실로 대단해서 만약 제 눈으로 어머니가 부엌에 누워 계신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저 역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잘랐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서연이 탓하지 마세요. 모든 걸 본 사람은 저고 침묵한 사람도 저예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제 잘못이 커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마치 40년 동안 아들로 살아온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야 하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실 수 없어요. 최 여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다시 말해봐. 민준이가 더 확고한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제 아내의 집이에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로서 존경받으시겠지만 더 이상 마음대로 문을 잠그거나 잠자리를 정하거나 누구를 괴롭힐 권리는 없으세요. 특히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최 여사님은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너를 낳아서 너한테 쫓겨나고 저 여자 편에 서는 꼴을 보려고 나왔구나. 그녀는 말을 마치더니 갑자기 주저앉으며 테이블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부축하거나 아들이 허둥지둥 사과하는 늘 있던 풍경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은 붉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저는 계단 끝에 서서 어머니의 짐 가방을 든 채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통쾌하지도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조금 더 일찍 정신을 차렸다면 제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서 주무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저는 한밤중에 어머니를 부축하고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치부를 경찰서까지 끌고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고 울었습니다. 이번 울음소리는 달랐습니다. 이기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것, 즉 집안에서의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를 배신자 보듯 쳐다봤고 민준이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물병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악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갈게. 당신이 여기 남아서 마무리해. 민준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게, 하지만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안의 권력 구도가 분명하게 뒤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의 남자가 중간에 서 있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이상 모든 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오후에 반찬했어.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문자를 읽는 내 마음은 더 이상 지난 며칠처럼 들끓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하루가 더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불안은 커지고 내 초조함도 깊어질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해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갈게. 하지만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을 거야. 증인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해.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나는 아는 변호사인 광수 씨에게 오후에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집안일을 소송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최 여사님이 계속해서 눈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더는 허용할 수 없었다. 법률 전문가가 중간에 서면 모든 말에는 경계가 생길 것이고 그녀가 더는 연기할 무대가 없을 것이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하늘도 집안 공기도 흐렸다. 최 여사님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익숙한 말을 내뱉었다. 또 왔니?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셈이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예의상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모든 걸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최 여사님은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 네가 날 협박하는 거야? 법을 끌어들여서 이 늙은이를 겁주려는 거냐고.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니, 일이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아들을 쨍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다. 너도 제 편이야? 네가 정말 나를 배신하는구나. 민준아. 민준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진실 편이에요. 그 말은 비수 같았다. 최 여사님은 멈칫했다가 다시 익숙한 피해자 목소리로 반격했다. 무슨 진실? 진실은 제가 이 집을 차지하고 나를 내쫓고 내가 빨리 죽어서 속 시원해지길 바란다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지만 나는 의자에 앉아 평정심을 유지했다.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끝내고 싶었다. 약 30분 후 광수 씨가 도착했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와 민준이에게 인사하고 최 여사님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 여사님은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고개를 잼 돌렸다. 변호사라고? 여긴 뭐하러 왔어? 우리 집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광수 씨는 여전히 침착했다. 네, 어머님. 저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서 오해와 갈등을 피하고자 왔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미리 공증까지 받아둔 집문서 사본이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변호사님, 법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말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요. 광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펴서 또박또박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천천히 말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현재 이 주택은 김서연 씨와 이민준 씨의 공동 소유 재산입니다. 법적으로. 최화영 어머님은 소유주가 아니시므로 누가 이 집에 머물고 머물지 않을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방 사용을 강제하거나 다른 거주자를 퇴거시키거나 문을 잠그거나 사생활에 개입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 최 여사님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앉아있던 권력의 의자를 빼앗긴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권리가 없다고? 내가 이 집에서 쟤네 결혼한 날부터 살았어. 내가 제 엄마인데 내가 권리가 없어? 광수 씨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머님은 이민준 씨의 어머니이시니 감정적인 관계는 다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소유권은 다릅니다. 부부가 동의하면 함께 거주하실 수는 있지만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할 당연한 권리는 없으십니다. 나는 최 여사님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진정으로 할 말을 잃은 모습을 보았다. 계략을 꾸미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 믿어왔던 사실이 깨어지는 순간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이 집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은 자신의 것이니 집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보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집에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말을 끊기 전에 누구도 다른 말로 덮을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나는 손가락 두 개를 펴고 하나씩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여기 계속 머무시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방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고 문을 잠그거나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특히 어르신의 약이나 식사에 절대 손대지 않으셔야 해요. 이걸 지키실 수 있으면 여기 계세요. 둘째,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근처에 거처를 구하시거나 원하시면은 고향으로 내려가실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지원해 드릴게요. 어머니를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집안을 어지럽히시는 것도 그냥 두지는 않을 거예요. 최 여사님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 울음에는 분함이 섞여 있었다. 말 한번 그럴듯하게 하네. 지원, 네가 나한테 적선하는 거니? 이 악독한 거사!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감히 나한테 선택지를 주면서 길바닥으로 내쫓아? 그녀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세상에. 내가 저놈을 키워서 오늘 저놈이 마누라 따라서 애미를 내쫓는셔. 나는 그녀를 보며 조금도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다. 나는 모든 연극을 끝낼 수 있는 짧지만 명확한 한마디만 대답했다. 악독한 건 환자를 부엌바닥에서 재우는 거예요. 방 안은 얼어붙었다. 그 말은 뽑아낼 수 없는 못처럼 진실에 박혔다. 민준이가 일어섰다. 이번에는 망설이지도 내게 신호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분명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멈추셔야 해요. 무슨 일을 하셨든 그 결과는 감당하셔야죠. 저는 어머니가 그깟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 더는 볼 수 없어요. 최 여사님은 아들을 보았다. 눈을 부릅떴다가 이내 마지막 붙잡을 끈마저 놓친 사람처럼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번에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울지도 욕하지도 않고 그저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옷 몇 가지를 꺼내 가방에 쑤셔 넣었다. 지퍼가 지익하고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민준이도 따라가지 않았다. 광수 씨는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서는 최 여사님이 짐을 챙기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아들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소금처럼 짠 한마디를 작게 내뱉었다. 내가 다 기억할 거다. 그리고 그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녀를 모욕하려 해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어떤 말도 더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무거운 하늘처럼 낯선 공허함이 남았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민준이를 돌아보며 지쳤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다시는 당신의 침묵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 민준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원하면 무엇이든 된다는 이름의 족쇄가 우리 목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완전히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예전에 비어있던 방은 다시 정리되었고 창문을 열어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했다. 새 침구로 바꾸고 침대를 반듯하게 놓았다. 머리맡에는 따뜻한 물병을 두고 벽에는 약 먹는 시간을 적은 달력을 걸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긴 비를 막 그친 사람처럼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나는 알았다. 어머니에게 깨끗한 침대, 햇살, 그리고 온기는 큰 요구가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다시 함께 지내는 첫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뼈마디가 앙상했지만 지난 밤들보다 따뜻한 손이었다. 어머니는 지쳤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엄마는 아무도 원망 안 한다. 그저 네가 안쓰러울 뿐이야.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처음으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 계시다는 안도감. 더 이상 야간 근무를 서면서 오늘 밤 어머니가 어디서 주무실지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 후 며칠, 삶의 속도는 느려졌다. 나는 제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모든 수치가 안정되었다며 마음 편히 푹 주무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어머니는 식사도 더 잘하시고 잠도 더 깊이 주무셨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내가 놓아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셨다. 마치 그 방이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바쁘게 일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 더 이상 등 뒤에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민준이는 조용히 변해갔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길게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딱 그 한마디. 변명도 남 탓도 상황 설명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한다, 안 한다,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대답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든 거야. 그는 침묵했고 나는 그가 내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들은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이 시간이 답해줄 것이었다. 삶은 점차 안정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계속 일했다. 여전히 야간 근무를 섰고 응급 환자들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병원을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더 이상 예전 같은 두려움은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한밤중에 차를 몰고 달려갈 필요도 어머니가 약을 드셨는지 확인하려 계속 전화를 걸 필요도 없었다. 우리 집 문 뒤에는 전쟁터가 아닌 평온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 근처 시장에 갔다. 시장은 시끌벅적하고 정겨웠다. 내가 채소를 고르다 고개를 돌렸을 때 건너편 가게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전보다 수척해졌고 흰머리가 더 늘어난 듯 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다. 책망도 도전적인 눈빛도 없었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떤 만남은 말이 필요 없다. 그저 고개 한번 숙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그냥 잊어버리자.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다.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오셨기에 그녀는 원한을 품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또한 알고 있었다. 그 인내는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선을 넘는 순간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드물게 한가한 저녁,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고향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넓은 집이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느낌이 부족하면 사람은 오랫동안 견딜 수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가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 속에 담아두는 대신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눈물로 공정함을 구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다.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올바르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삶이 언제나 찬란한 것은 아니다. 그저 더 고요하고 더 느리고 더 진실해질 뿐이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 어머니가 작게 기침하며 몸을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주 소박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 평온함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다. 잠 못 이루던 밤들과 어려운 결정들, 그리고 제때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들로 얻어낸 것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하나의 기억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 나는 아주 단순한 한 문장만을 떠올릴 것이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되새기기 위함이다. 어떤 경계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